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했는데 그 사람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당신을 적으로 대한다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수와 그의 자녀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행복한 대화 소리.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초대받지 못했죠. 아빠만 드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큰아들 강준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서 불과 5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3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의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52살이 되었어요. 3년 전 49의 나이에 강민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장면 1말 때 초반에 결혼해서 15년을 살다가 이혼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었거든요. 그게 첫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혼 당시 남편이 던진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죠. 카페 이름은 가을날의 커피였어요. 제가 가을을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의 1층에 자리 잡은 20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강민수 씨를 처음 만난 건 그 카페에서였습니다. 3년 반 전 가을이었어요. 정확히는 10월 셋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중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 서 계셨어요.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에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 키는 175cm쯤 되었을까요? 체격은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곧았어요. 눈가의 주름에서 묻어나는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분이었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카페를 찾았어요.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1시간쯤 머물다 가셨죠. 가끔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신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 2개월은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받을 때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그분 테이블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급히 냅킨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습니다. 옷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마치 가을 오후의 햇살처럼요. 그래도 정말 죄송해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게요. 서비스로요.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카페를 운영하시나 봐요.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네. 손님들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게 이 카페는 단순히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중견 건설회사의 상무이사였어요. 20년 전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다고 했죠. 그 후로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었죠. 특히 막내딸이. 당시 5살이었는데 엄마를 많이 찾았어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는 딸을 달래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적적해서요. 사장님도 카페 문 닫으시면 혼자 저녁 드시잖아요. 제가 몇 달 지켜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솔직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요. 어차피 저도 혼자 먹는데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게 전부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 근처 작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죠. 강민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고장난 에어컨을 고쳐주기도 했죠. 제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와서는 쑥스러워하며 축하해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수진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0년 넘게 혼자였던 제게 다시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주다니요. 저도 민수 씨를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6개월 후 강민수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남산 엔서울타워 전망대에서였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수진 씨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건 쉬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자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면 이해해 줄 거예요. 아이들도 다 성인이고 이미 독립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강민수 씨 집에서였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강준혁은 34살로 대기업 과장, 둘째. 딸 강민지는 31살로 약사, 막내딸 강지은은 28살로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애들아, 소개한다. 이분이 아빠가 만나고 있는 이수진 씨야. 강민수 씨가 밝게 말했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여러분 아버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큰아들이 무뚝뚝하게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딸들은 고개만 까닥했을 뿐이었죠. 막내 지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실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선물 마이너스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른 과일 바구니와 고급차 세트. 마이너스는 한쪽 구석에 던져진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기요, 아빠.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큰아들 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살이에요. 결혼은 처음이세요? 아니요, 재혼이에요. 자녀는요? 없어요. 못 낳는 체질이에요. 그럼 첫 결혼은 왜 끝나신 거예요?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위자료는 많이 받으셨겠네요? 둘째 민지가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재산 분할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제가 먼저 집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럼 지금 사시는 카페는요? 건물 주인이세요? 아니면 임대세요? 준혁이 계속 캐물었어요. 전세로 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아, 그렇군요. 준혁의 표정에서 역시 돈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강민수 씨가 당황해서 중재했어요. 애들아, 그만해라. 이수진 씨가 불편하시겠다. 아니에요, 아버님. 궁금하신 게 당연하죠. 저도 만약 제 아버지가 재혼하신다면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이해심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애들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재혼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시청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빠서요. 아버지 이해하시죠? 축하는 드립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강민수 씨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죠. 강민수 씨는 요리를 못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이 양파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얇게 썰어보세요.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남한산성, 남이섬, 가평. 우리는 서울 근교의 예쁜 곳들을 함께 다녔어요. 남편은 제 카페 일도 도와줬어요. 주말에 카페가 붐빌 때면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보, 제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죠?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3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강민수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이거 열어보니 반지였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예쁜 반지였습니다. 3년 전 우리 결혼할 때 제대로 된 반지도 못 사드렸잖아요. 당시에 애들 때문에 조용히 결혼하느라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반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보, 이게 얼마예요? 비싼 것 같은데.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 씨,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강민수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꼭 안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보가 저를 선택해줘서, 저와 함께해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한강을 걸었어요. 수진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걸어요. 손잡고 이렇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주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조깅을 다녀온 후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저는 급히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어요. 119입니다. 급히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강민수 씨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도에서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가족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강민수 씨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만약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봉투가 있어요. 수진 씨 앞으로 된 편지와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제가 몰래 준비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수진 씨,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는데 수진 씨가 제 곁에 와줘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 사랑해요. 정말 많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해봤어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심장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강민수 씨의 심장이 멈췄어요.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뛰어들어왔고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쫓겨났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환자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 여보.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수 씨의 핸드폰을 열어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 씨, 저 이수진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우리한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몰랐는데. 아버님이 자녀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요. 30분 후 세 자녀가 모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제일 먼저 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 영안실에 계세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뵈야죠. 준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 영안실 앞에서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슬픔을 지켜봤어요. 세 자녀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가세요? 그들의 슬픔이 진심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혁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당연히 알아야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강민수 씨가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강민수 씨 회사 근처에 마련했어요. 자녀들은 장례 준비를 직접 하겠다며 저를 배제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주머니는 그냥 계세요. 아버지 회사분들도 오실 텐데 복잡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가족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아버지와 30년을 함께 산 우리와 3년 산 아주머니는 다르잖아요.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주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상주로 앉았고 저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죠. 조문객들이 오면 자녀들만 맞이했어요.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아, 네. 아내입니다. 아, 부인이셨군요. 근데 왜 저기 계세요? 자녀분들이 상주라서요. 둘째 날 아침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민지가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형, 아버지 통장이랑 서류는 다 챙겼어? 응. 어젯밤에 집에 가서 다 가져왔어. 집이 15억 정도 하고 예금이 2억, 퇴직금이 3억 정도 나올 거야. 주식도 좀 있고. 근데 그 여자 상속분은 법적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이 있긴 한데 3년밖에 안 살았잖아.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봐야겠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러게. 3년 살았으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30년을 아버지랑 살았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자녀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실이었어요. 세 자녀와 저,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변호사까지 5명이 앉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버지 재산 문제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하든 해야 할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아주머니도 상속인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아주머니가 상속받는 거 원치 않아요. 아버지랑 고작 3년 사신 분이 왜 상속을 받아야 해요? 저희는 30년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게요. 이게 상속 포기 각서예요. 이걸 쓰시면 저희가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이요? 네. 3년 살았으니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연봉으로 치면 1년에 1,600만 원 정도 받으신 셈이죠.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닌가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현혹했다는 증언도 모을 수 있어요. 준혁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문득 강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봉투가 있어요. 저는 부랴부랴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정말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랑하는 아내 수진에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당신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당신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0년 동안의 외로움이 당신을 만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수진 씨,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도 당신한테 차갑게 대했으니 제가 죽으면 더 심할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은 법적으로 제 아내예요. 그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봉투 안에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뒀어요. 유언장, 재산분할 협의서,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듣곤 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수진 씨, 당당히 싸우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수진 씨. 영원히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정말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고 USB도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음성 파일들이 보였어요. 파일명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그 사람 얼굴 봐야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파일도 들어봤습니다. 아빠, 그 여자한테 재산 넘길 생각은 아니시죠? 우리가 아빠 재산 받아야죠. 우리가 30년 동안 효도했는데.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강민수 씨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며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3일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정하셨어요?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하실 건가요? 아니요. 전 상속 포기 안 해요. 법대로 하겠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후회하실 텐데. 우리 변호사가 있어요. 법정에서 이기기 힘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증거가 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요. 뭐라고요?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영호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조깅을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현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사기꾼 나가라 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804호인데요. 현관문에 낙서가. 누가 이런 짓을. 아, 네. CCTV 확인해 봤는데 범인이 얼굴을 가렸어요. 새벽 3시쯤에 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증거가 불충분해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마트였어요.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강상무님 재혼한 사람 아니야? 맞아. 들었어? 강상무님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다 차지하려고 한대. 자식들이랑 법정 싸움한대. 에이, 정말?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급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평소 인사하던 김 여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슈퍼에서는 물건을 팔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고 미용실에서는 예약을 취소당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날 예약이 꽉 찼어요. 하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 다른 날로 잡으시죠. 하지만 다른 날로 예약하려고 해도 계속 거절당했어요. 단골 식당에서도 쫓겨났어요. 5년 동안 다니던 식당이었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 식당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 그게 소문이 안 좋잖아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친구 은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 소문 듣고 나랑 사귀지 말래. 너도 이해하지? 나도 가정이 있잖아.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모두 저를 피했어요. 20년 지기 친구 영미에게 전화했어요. 영미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요즘 좀 힘든데 우리 차라도 한잔 할까? 미안, 수진아.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재산 욕심 내는 거 좀 그렇지 않아? 3년밖에 안 살았으면 적당히 받고 나오지. 왜 자식들한테까지 그래? 영미야,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수진아, 우리 남편이 널 만나지 말래. 미안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가 저를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804호 이수진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끔찍했어요. 이 여자는 돈을 노리고 강상무와 결혼했습니다. 강상무가 사망하자마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자보를 떼어냈지만 몇 시간 후 또 새로운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극적인 내용이었어요. 사기꾼 이수진을 아파트에서 내쫓읍시다. 저는 무서웠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님, 상대방 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조정이요? 그게 뭔가요? 법정 싸움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가보시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들어는 봐야죠. 저는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혁, 민지, 지은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피신청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친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1억 원이라고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억 원이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각 좀 하세요. 1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아주머니 카페 전세금이 5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1억 원이면 전세금 갚고도 5천만 원 남잖아요. 저는 법대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도 있고요. 유언장이요? 무슨 유언장이요?
준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재산의 50%를 저에게 남긴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실 리가 없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준혁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수진 씨, 경고할게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면 당신 인생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버지가 치매였다는 증거도 만들 수 있고 당신이 아버지를 현혹했다는 증언도 모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지만 곧 문자가 왔어요. 조심해라. 법정까지 가면 후회할 거다. 협박 문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고 받으면 욕설이나 협박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9시쯤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웠다가 11시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뭐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소파는 칼로 찢겨 있었고, TV는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죽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침실도 난장판이었어요. 옷장이 엎어져 있고, 옷들이 찢겨져 있었어요. 서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들이 찢겨져 있었고, 책상 서랍이 다 열려 있었어요. 다행히 강민수 씨가 남긴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맡겨놔서 무사했습니다.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CCTV 확인해 봤는데 범인이 얼굴을 가렸어요. 장갑도 끼고 있어서 지문도 없고요.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있으세요? 글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남편 자녀들이랑 재산 문제로. 아, 그렇군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잤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누가 저를 해칠까봐. 일주일 후 박영우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형수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민수 형님 일도 그렇고 지금 형수님이 겪고 계신 일도. 회장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요. 저는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 형님이 얼마나 형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저도 잘 알아요. 형님이 저한테 맨날 전화하셔서 형수님 자랑하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세요?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강민수 상무님의 친구였어요. 민수 형 장례식 때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제가 한국 돌아와서 소식을 들었어요. 형수님이 많이 힘드시다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민수 형님이 평소에 저한테 형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형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저는 박영우 회장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형수님, 민수 형이 형수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영호야, 수진 씨가 오늘 이런 요리를 해줬어. 정말 맛있더라. 영호야, 수진 씨랑 남산 갔는데 정말 행복했어. 매일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물론 자식들 입장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형수님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수연 변호사님인데 가족법 전문가예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누군가 제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김수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수진님, 이건 명백히 부당한 처사예요. 유언장 잘 준비하셨네요. 공증까지 받으신 거면 이것만으로도 승산 충분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들. 이건 정말 결정타예요.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판사도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당신을 차별 대우했는지, 얼마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다 드러날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우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호텔에만 계시면 안 되죠. 제 별장에 가 계세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데 조용하고 안전해요. 경비도 있고요. 결국 저는 박 회장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별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2층짜리 별장이었습니다. 별장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강민수 씨가 남긴 USB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 중에 제목이 수진에게인 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강민수 씨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나무라지 못했어요. 제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수진 씨, 아이들과 싸우세요.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3년이 짧다고요?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3년이었어요. 20년의 외로움을 잊게 해준 3년이었어요. 수진 씨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민수 씨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텔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박영우 회장이 저를 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별장은 가평의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별장에서 머무는 동안 김수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님, 큰일 났어요.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고인이 생전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진단서예요. 그게 말이 돼요?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멀쩡하셨어요. 회사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셨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진단서가 3개월 전 날짜로 되어 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발급했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조사해 볼게요. 일주일 후 김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수상했어요. 그 의사, 준혁 씨 대학 동기예요. 서울대 의대 동기더라고요. 부탁받고 가짜 진단서를 써준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고인이 그 병원 신경과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완전히 위조 진단서잖아요. 맞아요. 이건 형사 고발감이에요. 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즉시 준혁과 그 의사를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준혁이 그 의사에게 5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 강 상무님 아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대? 그럼 그 여자가 진짜 피해자였던 거야? 아파트 게시판의 대자보도 사라졌어요. 대신 강준혁의 진실이라는 새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수진 씨 만나고 싶어요.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지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눈밑이 새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어요.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짜 진단서 만든 거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오빠가 혼자 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합의예요. 아주머니가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오빠가 전과자가 되면 민지 씨,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것만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주머니를 오해했어요. 처음부터 아주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진심으로요? 네, 정말 사랑했어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남편도 사랑했지만 아버님은 다르게 사랑했어요.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집 정리를 하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집을 부수고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자녀들일까? 아니, 자녀들이 직접 할 리는 없어요.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누가? 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혹시 민수 형과 관련된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형님을 좋아했거나 질투했을 만한 사람. 그 말에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민수 씨 회사 비서였던 최은정. 그녀는 강민수 씨를 20년 동안 보좌했어요. 그리고 강민수 씨를 사랑했었죠. 강민수 씨가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결혼식 날 회사에서 화환도 보내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저를 한 번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혹시 회사 비서 최은정이라고 아세요? 아, 최 비서? 알죠. 20년 동안 형님 옆에서 일했잖아요. 능력도 좋고. 근데 왜요? 그 사람이 수상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 후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설탐정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최은정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은정이 제 집 근처에 자주 출몰했고 대자보를 붙이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CCTV 영상을 보니 확실했어요. 밤 11시 아파트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여자. 최은정이었어요. 일주일 더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최은정이 제 차에 흠집을 내는 장면이 찍혔어요. 주차장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열쇠로 차 문짝에 사기꾼이라고 긁어놓는 장면까지. 이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수진님, 이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공증받은 유언장. 둘째, 녹음 파일. 셋째, 남편이 남긴 영상 메시지. 그리고 넷째, 상대편의 문서 위조.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5% 이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상대편에서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 있어요. 30년을 함께 산 자식들이라는 프레임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법과 증거로 맞설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최은정이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봤어요. 네, 제가 했어요. 다 제가 했어요. 상무님을
20년 동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재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랑, 저보다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옆에서 모셨는데 왜 그 여자는 3년 만에 상무님 마음을 뺏어간 거예요? 분했어요.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벌을 주고 싶었어요. 상무님한테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최은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사랑의 피해자. 최은정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범인을 잡긴 했지만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강민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남은 건 재판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그때까지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증인도 섭외해야 해요. 박영우 회장님께도 증인 서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네, 변호사님. 끝까지 싸울게요. 강민수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강민수 씨를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강민수 씨의 서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뒤편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어봐도 될까 망설였지만 결국 펼쳐봤습니다. 준혁아, 민지야, 지은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아빠는 정말 외로웠어.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 너희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 더 외로웠지. 그때 수진 씨를 만났어. 20년 만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저녁에 집에 가면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근데 너희는 수진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빠 알아. 엄마가 보고 싶고 다른 여자가 엄마 자리에 있는 게 싫은 거. 하지만 수진 씨는 너희 엄마를 대신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아빠 곁에서 아빠를 사랑해 주려던 거야. 너희가 수진 씨를 의심하고 괴롭히는 걸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명절 때마다 수진 씨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너희는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수진 씨가 얼마나 외로워했을지. 아빠가 약했어. 너희한테 직접 말하지 못했어. 너희가 알아줬으면 해. 수진 씨는 정말 순수하게 아빠를 사랑했어. 아빠도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 사랑을 이해해줘. 제발. 사랑한다, 아이들아.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재판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와 증인들이 모였어요. 방청석에는 박영우 회장과 몇몇 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준혁의 문서위조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죄입니다. 저는 단지 친구에게 상담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형, 부탁이야. 우리 아버지 치매 진단서 좀 써줘. 유언장 무효로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 돈은 얼마든지 줄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은 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상속 재판 차례였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고인 강민수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공증인도 확인했고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담당 공증인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또한 고인은 이수진 씨를 위해 영상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은 사망 3개월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법정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강민수 씨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진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죠. 미안해요, 수진 씨.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수진 씨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사랑해줬어요. 제 재산을 본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줬죠. 아이들아,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 말 좀 들어다오. 아빠가 죽고 나면 수진 씨를 괴롭히지 마. 제발 부탁이야. 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야. 준혁아, 너는 장남으로서 수진 씨를 보호해줘야 해. 민지야, 너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잖아. 수진 씨 손 좀 잡아줘. 지은아, 막내야, 너는 항상 아빠 편이었잖아. 수진 씨도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제발, 제발 부탁이야. 싸우지 마.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과 민지,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더 있습니다. 고인이 자녀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녹음이 재생됐어요. 아빠, 솔직히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명절에 저 여자 얼굴 보기 싫어서 집에 가기도 싫어요. 다른 녹음도 재생됐습니다. 아빠는 왜 자꾸 그 여자 편만 드세요? 우리가 30년을 모셨는데 고작 1년 산 여자가 뭐가 중요하다고. 녹음이 계속 재생될수록 자녀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만 들려주세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은 며칠간의 심리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고인 강민수 씨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고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강요나 사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고인의 유언장을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피신청인 이수진은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의 50%와 예금 전액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괴롭혔고 문서 위조까지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툭, 툭, 툭. 그 소리가 제 가슴에도 울렸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과 지은도 다가왔습니다. 셋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슬프게 했네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준혁이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강민수 씨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당신들한테 남기신 편지예요. 제가 읽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들이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박영우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이겼어요. 민수 형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님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공허했어요. 법정에서 이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거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읽었어요. 울었어요. 오빠랑 지은이도 같이 밤새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자식들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민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깨닫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알아요. 알아요, 수진 씨.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단지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민지가 큰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강민수 씨의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10권이 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20년치예요. 저희가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읽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수진 씨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19년 10월 15일. 오늘 수진 씨와 남산에 다녀왔다. 수진 씨가 웃으며 낙엽을 주어서 내 손에 쥐어줬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페이지도 펼쳐봤어요. 2020년 3월 1일. 수진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줬다.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잊고 있었는데 수진 씨는 기억하고 있었다. 고맙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수진 씨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민지 씨, 수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민지 씨, 전 아직도 화가 나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없어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했던 거, 식탁에서 대화에 끼지도 못했던 거, 다 기억해요. 알아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버님이라면 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해하는 걸요. 아버님은 평생 가족이 함께하길 바라셨잖아요. 정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 주 우리는 강민수 씨 49제를 위해 절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조용한 절이었어요. 준혁, 민지, 지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49제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고 향이 피어올랐어요. 우리는 강민수 씨의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49제 의식이 끝나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때론 미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망자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십니다. 남은 가족들이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망자를 위한 최고의 공양입니다. 저를 나와 함께 걸으면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 정말 변할게요. 아버지가 원하신 가족이 되겠어요. 준혁 씨, 전 당신들이 변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연히 인정해요. 이제는 정말로 인정해요. 수진 씨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절 근처 한정식집이었어요. 재혼 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수진 씨, 이 김치찌개 맛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맛이네요.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레시피예요. 제가 처음 만들어 드렸을 때 정말 좋아하셨어요. 세 그릇이나 드셨죠? 아, 그래서 익숙한 맛이구나.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맛과 비슷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보고 싶네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수진 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엄마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어. 아마 수진 씨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을 거야. 준혁이 말했어요. 며칠 후 민지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수진 씨도 가족이니까 와야죠. 제발이요. 남편이랑 아이들도 수진 씨 만나고 싶어 해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죠. 수진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는 민진의 집에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준혁 가족, 민지 가족, 지은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준혁의 큰딸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아이였어요.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네. 할아버지 새 부인이시니까 할머니 맞죠?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줬어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살기 외로우시죠? 글쎄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살까요? 아니면 민진의 집이 더 넓은데 민진에 가서. 민지가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여유 있고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남편도 찬성했어요. 며칠 후 오후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저, 이수진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미라라고 합니다. 강민수 상무님의 옛 연인이었어요. 정확히는 20년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네,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들어오실래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20년 전 강민수 씨가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프로포즈 편지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요. 그래서 거절했죠. 강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강민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 이야기도 들었고요. 법정 소송 이야기도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 무덤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안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미라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오빠, 이제야 왔어요. 늦었죠? 20년이나 늦었어요. 오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미안해요, 오빠. 헤어지면서 한미라가 말했어요. 수진 씨, 행복하세요. 오빠가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거절한 사람을 수진 씨는 받아주셨잖아요. 고마워요.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는 다시 무덤 앞으로 돌아갔어요.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네요. 20년 전에 프로포즈했던 여자도 왔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요. 민진의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당신이 원하시던 가족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괜찮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민진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민지 가족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전망도 좋아요. 편하게 쓰세요. 민지의 남편도 친절했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첫 주말, 준혁이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갈비찜 예약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집이에요. 명동에 있는 40년 된 맛집이에요. 우리는 그 식당에 갔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 상무님 부인이시죠? 상무님이 항상 사모님 이야기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갈 건데 같이 가요. 에버랜드 가요. 그래, 좋아. 할머니도 놀이기구 탈 수 있어. 정말요? 우와. 다음 주 정말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수진 씨. 아니, 어머니, 저거 타봐요. 지은이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어요. 저거요?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같이 타요.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봤습니다. 손주들도 신나했어요. 할머니 재밌어요? 응, 정말 재밌어. 그날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웃는 모습 보시면. 그러게요. 전 처음엔 어머니를, 수진 씨를 정말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잊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에 대한 배신 같았어요. 이해해요, 준혁 씨. 저도 아들이 있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한 게 엄마를 잊은 게 아니었다는 걸. 20년 동안 외로우셨던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신 거였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는 그 행복을 주신 분이라는 걸. 한 달 후 강민수 씨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기였어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주기 때 가족여행 가는 게 어때요? 제주도로. 아버지가 생전에 가고 싶어 하시던 곳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가요. 손주들도 데리고. 일주일 후
우리 가족 12명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와, 바다다.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우리는 협재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계시죠?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왔어요. 손주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준혁이 강민수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모두 사진을 향해 손을 모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지, 지은. 사실 오늘 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은행에 맡겨두셨던 거예요. 일주기에 열어보라고 하셨대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통장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어. 이 돈으로 모두 함께 여행을 가라. 단 조건이 있어. 첫째, 모두 함께 가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둘째, 수진이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 수진이 없으면 이 돈은 쓸 수 없어. 셋째, 싸우지 말고 즐겁게 가라. 준혁아, 너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잘 챙겨야 해. 민지야, 너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수진이 손 좀 잡아줘. 지은아, 막내야, 너는 항상 아빠를 웃게 해줬잖아. 수진이도 웃게 해줘.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미안해요.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도 결국은 당신을 받아들일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주세요. 모두 사랑해.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마이너스 아빠가, 그리고 남편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생각하셨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준혁이 울먹였어요. 어머니랑 정말 가족처럼 지낼게요. 아니,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응? 제 심장이 멈췄어요. 전 아직 준비가, 아니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언젠가 어머니께서 준비되시면 그렇게 불러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준혁과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요. 어머니가 편하실 때, 정말로 저희를 자식처럼 생각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저를 엄마라고? 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머니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타고 갔어요. 추웠지만 함께여서 따뜻했습니다. 5명의 어른과 7명의 손주들, 우리 12명이 손을 잡고 해가 떠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지가 말했어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어리목 코스로 올라갔어요. 손주들은 힘들어했지만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등산 많이 했어. 정상에 도착해서 준혁이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여기에요. 우리 5이? 아니, 12명이 다 같이 왔어요. 손주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행복해 보이시죠? 산을 내려오면서 준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수진, 어머니. 제 심장이 쿵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눈물이 났어요. 민지와 지은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그렇게 부를게요. 정말 저희 어머니세요. 정말 고마워요. 너희가 이렇게 받아줘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강민수 씨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원하시던 가족이 됐어요. 아이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뒤돌아보니 준혁, 민지, 지은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왔어요. 혼자 두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인데 어머니 혼자 아버지 찾아뵙게 할 수 없죠. 우리는 함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낼게요. 수진 어머니랑 함께요. 걱정 마세요.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수 씨가 떠난 지 2년이 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민진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자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아들, 딸이라고 불러야겠죠. 어느 토요일 아침 9시쯤이었어요. 준혁이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니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민지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민지 가족은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민지야. 네, 8주 됐어요. 너무 기뻐요. 아이고, 우리 민지가. 잘 됐다. 몸 조심하고. 9개월 후 민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에요. 이름은 민수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땄어요. 심장이 뭉클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렴.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 다음 주 우리는 아기를 데리고 강민수 씨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손주예요. 민수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버지 이름 물려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환갑이 넘었고 손주들도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밥을 먹고 명절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어느 일요일 우리는 다 같이 강민수 씨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손주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봐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손주도 늘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겨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가족의 손을.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를 바꿔서라도 계속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추억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날 저녁 우리는 다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네 거실이었어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저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는 알아요. 그날 밤 저는 강민수 씨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종이가 노래졌어요. 수진 씨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강민수 씨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진짜 가족으로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너희 아빠 엄마들도 정말 사랑하셨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야. 할머니도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응,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지금도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데 사랑은 영원한 거야.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 거란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슬퍼요? 아니야, 하나도 안 슬퍼. 오히려 행복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거든. 너희 아빠 엄마들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너희들이라는 선물을.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야. 내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노래교실도 가고, 저녁에는 준영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 내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믿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만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비록 처음엔 힘들고 아팠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피가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